신한은행은 일선 지점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 영업을 재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매달입니다. 지금 시중에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됐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6년 11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이때도 사실상 일선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금융당국이 대출을 자제하라고 툭 찌르니까 은행은 어쩔 수 없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때도 은행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됐고요. 바로 다음날 주택담보대출을 하루 만에 재개했고요. 이때 정부는요, 우리가 대출 총량을 규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했고요. 은행에서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출 영업을 재개하라는 뉴스가 나왔죠. 이게 2006년 참여정부 시절의 기사인데요. 이때의 부동산 상황과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 매우 흡사한 점이 많아요. 결국 이번 여러분들의 걱정에 대한 정답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정답이고요. 이게 정답이 되어야 맞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하는 기사 내용을 이렇게 링크를 좀 달아 놓을 테니까, 영상 아래 댓글이나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걸 달아 놓을 테니까 이걸 시간 순서대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2006년 11월에 지금처럼 사실상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하루 만에 재개했는데, 결국은 주택 대출을 규제를 해도 어떤 경로로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가계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대출을 규제해도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또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은행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불과 며칠 만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돼요. 담보대출 풍선효과 막기 안간힘. 그러니까 A은행에서 대출을 규제하니까 B은행, C은행, D은행으로 이렇게 대출 수요가 몰려갔다는 거죠. 지금 이게 2006년도의 얘기인데 어떠세요? 기사를 보면 겨울철인데도 대출 수요가 안 줄어. 그러니까 원래 겨울은 이사철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대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몇 달 후에는 이런 기사가 나오죠. 주택 대출 옥죄기로 외국계 은행 반사 이익, 그러니까 규제 덜한 은행으로 대출 신청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우리가 의, 식, 주, 이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주건데 지금 정부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집을 사는 이유가 살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생존을 위해 사는 건데, 대출을 받지 않고 이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이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시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중단한다.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요거 어떻게 찾죠? 여기 있나? 아닌데? 여기 있나? 여기? 이거 너무 잘 숨겨놔서. 여기 있네. 지금 정부가 숨기고 싶은 게 요거란 말이죠. 요 안에 요게 숨어 있는 거예요. 뭐 또 숨긴 게 있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있지? 자, 다시 21년 8월 21일로 돌아왔어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마이너스 통장, 부동산 대출 중단, 도미노. 이거 헤드라인만 봐도 너무 무섭잖아요. 이거 진짜 공포잖아요, 공포.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이거는 뭐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보다 더 무서운 얘기 같고, 뭐 기사들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김신영 기자님 그리고 김은정 기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사의 요점만 좀 볼게요. 일단 가계 부채가 이렇게 너무 올라갔다는 거예요. 2008년에는 요만큼이었는데 21년 1분기에는 요만큼이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규제하더라도 일단 이 대출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의 연간 증가율을 6% 이내로 억제하라, 뭐 표현을 좋게 쓰셨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제가 5%로 본 것 같은데 6%였나 보네요. 어쨌든 5%든 6%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건데, 이게 연간 증가율이다 보니까 1월부터 이렇게 12월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증가율의 한도를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잖아요. 근데 농협은행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요걸 지금 이미 넘어선 거예요. 7점 몇 %인가로 이렇게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8월인데 이제 12월까지 계속 대출을 해주면 요걸 훨씬 더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단 11월 말까지 전세 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 담보 대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에서는 도미노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 축소를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 표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일단 농협은 다 소진이 됐으니까 주담대든 비주담대든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은 중단을 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전세대출, 일부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집단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집단대출은 방식만 다를 뿐이지 주담대의 일부죠. 어쩜 이렇게 사이좋게 하나씩 나누셨는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이걸 분명히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반발이 심할 텐데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우리 농 선생님은 전체적인 대출 증가율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우리 우 선생님은 전세 대출을 너무 마구잡이로 해주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툭툭 찔러 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정부에서도 이 전세 대출을 건들 수는 없어요. 이 전세 대출을 건든다는 건 그냥 대한민국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전세 대출을 직접적으로 건들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용기 내서 정말 전세 대출을 건드려 규제했다면 집값은 이미 잡혔을 거예요. 요건 좀 심오한 얘기니까 어쨌든 전세 대출은 건들 수가 없는데 이 전세 대출까지 포함된 거 보면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간복일 가능성이 좀 크고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예요. 같은 상황인 거죠. 이게 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의식 주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은행이라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재료가 소진됐으면 내일 다시 와서 먹거나 모레 다시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식당을 가든지 하나식당을 가든지 국민식당, 신한식당, 제일맛집 그런 데를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이 식당들도 다 재료가 소진이 되면 이 금융권, 보험사 그리고 땡땡땡땡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될 거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상황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면 이 식당 문들이 다 닫게 냅두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 요거는 절대적으로 막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담보대출도 보금자리론이나 서민들을 위한 담보대출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전체적인 거래량을 줄이기 위한 심리전인데 일단 실수요자들은 이 심리전에서 절대 피해를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무언가 계획되어 있는 실수요자분들 있으시잖아요. 전세 계약을 하셨거나 매매 계약을 하셨거나 분양 계약을 하셨거나 그래서 전세대출, 잔금대출, 중도금대출, 집단대출 등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재료가 소진되지 않은 곳으로 빨리 가셔서 일단 계획된 부분들이니까 이걸 빨리 계획대로 현명하게 해결하시는 게 급선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봐 이걸 취소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보시라고 이 링크를 달아드린 거예요. 자, 결국에는 항상 같은 말씀이지만 정부에서는 이 부족한 공급을 당장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이 시작될 동안 이 수요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해야만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시고 이런 뉴스들을 보시면 무섭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내가 당장 집을 살려는데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을 했는데 당장 현금은 없고 당연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다니까 무섭잖아요. 그럼 수요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라고요. 이거 원래는 요 정도의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 공급량이 이 수요보다 많아야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건데 계속 이만큼씩 모자라니까 지금 이 수요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이렇게 뜨고 계신데 요걸 이렇게 가리고 아웅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요게 그럼 거래량이 주니까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번 기사의 핵심 키워드는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 우리가 무주택자분이 계시고 1주택자분, 다주택자분 이렇게 포지션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 무주택자분은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임대 형태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실 건데 이분이 집을 사시려고 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아니면 신축 분양권을 사거나 어쨌든 신축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1주택자의 이 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다주택자의 요 주택을 사거나 이렇게 기존 주택을 사든지 신축을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이잖아요. 근데 일단 전세 대출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막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막을 수가 없고 신축 아파트는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막았기 때문에 이제 청약에만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청약에 의존하는 거는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도 냅둘 거예요. 문제는 이 기존 주택들에 대한 거래인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6억 아래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은 6억 정도의 주택으로, 이 정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또 여기로, 여기서는 또 여기로 이런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데요. 나는 그런 욕망 없는데 남들은 있어요. 많아요. 없는 분도 계신데 그럼 나는 이런 욕심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남들이 많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일단 정답은 없지만 이걸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근데 정부가 계속 헛다리를 짚는 이유가 지금 우리 주택시장은 이미 LTV, DTI, DSR까지 주요 지역에는요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힘든 대출 규제가 마련이 돼 있고요. 특히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전세를 살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 때문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더 살 실익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시고 10년 후에 부동산을 내다볼 수 있는데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한 200채 정도를 사둔다.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를 들면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투자의 수단으로 또 서울에 집을 한 채 사고 이럴 실익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여러 채 늘려가기보다는 이렇게 위로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는 집들을 사기 위한 욕구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황 자체도 정부의 정책으로 몰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옮겨 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서 이걸 못 사거나 아니면 여기가 안 팔려서 이걸 팔고 이걸 못 사거나 아니면 여기는 팔렸는데 지금 여기에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못 가거나 아무튼 여기는 죽기 전에 꼭 가야겠는데 이걸 정책상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전세를 끼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수요자가 맞는데 아직 또 이분들을 갭 투자나 하는 사람들로 취급을 하니 일단 여기서부터 정책의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죠. 어쨌든 현 상황에서 이렇게 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은 건 분명한데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축을 제외하고 기존 재고주택들의 거래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이 거래는 무주택자분의 거래와 1주택자분의 거래와 이렇게 나눠지겠죠. 무주택자분은 어디든 내 첫 주택을 사려면 가액이 6억이라고 가정하면 전세를 끼고 사거나 어쩔 수 없는 전세.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전세 만기가 안 돼서 전세를 끼고 사거나 이 집 세입자의 전세 만기가 안 돼서 전세를 끼고 사거나 어떤 이유로든 분명히 실수요자인데 전세를 끼고 사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이사 날짜가 잘 맞아서 대출을 끼고 내 돈을 보태서 사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 대출도 안 될 수 있다 겁을 주고 지금 현재 이 전세로 살고 있는 분이 다른 곳으로 또 전세를 가려고 하면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세 대출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이분은 여기서 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공포스러워서 나갈 생각을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결국은 이 전세 사는 분은 그냥 전세에 계속 사셔라. 이 대출을 끼고 살려는 사람은 대출을 끼고 사지 말아라. 이거 다 사지 말아라. 그리고 전세에서 전세로 갈아타지도 말아라. 네가 갈아타면 누군가가 또 들어오니까 갈아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근데 왜요? 거래량 때문에 거래량. 이 거래량을 쭉쭉쭉쭉 줄여야 이렇게 거래량을 쭉 줄여야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얘가 숨어 있는 거고요. 이게 줄어들어서 지표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면 요걸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시기냐?
일단 서민 실수요자들에게 담보대출 우대를 해줬는데 이게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니까 일단 이걸 물릴 수는 없고, 지금 여기에 편승하지 않은 분들은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거나 이미 3기 신도시에 사전 청약을 하셨을 텐데, 이 381대 1의 어마어마한 경쟁률의 당첨자 발표일이 9월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3기 신도시에 막상 낙첨이 되시면 이 평균 28대 1, 13대 7을 뚫지 못하신 분들은 이 가뜩이나 부족해진 매물의 수요자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매물이 부족하다는 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호가 위에 또 다른 호가가 형성돼 있을 거구나. 일명 호구가, 이런 호구 가격이 형성돼 있을 개연성이 큰데 이분들이 이 호가 위에 호가를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호구라서 이걸 받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존. 이건 의식주 중에 뭐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집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집이기 때문에 이게 호구 가격이든 호구의 호구 가격이든 일단 대출이 된다 그러면 사놓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심리를 죽이겠다는 게 요거예요. 여기서 낙첨되신 분들은 왜 울며 겨자 먹기로 호구의 호구가를 받아주면서까지 집을 살 수밖에 없느냐. 아니, 정부가 전세 가격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올라갈 것 같고, 집값도 올라갔는데 지금 안 사면 더 집을 못 살 것 같고, 이 다주택자는 임대 물량 공급자라고 했는데 얘들이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안 펼치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이 산마 정책인데 분양가를 통제했잖아요. 이건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없어진다는 건데, 이건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풀어주지 않잖아요. 팔지 말라는 거죠. 짓지 마, 팔지 마. 근데 사지도 말래. 우리가 공급 많이 해줄게. 일단 사전 청약을 좀 해봐. 이게 답이야 했는데 막상 낙첨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전세를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이사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럼 또 같은 말인데, 이 다주택자는 임대 물량 공급자인데 임대 물량을 안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짓지 마, 사지 마, 팔지 마. 근데 대출까지 받지 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나 진짜 웃음도 안 나와요. 자,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출이 막힐 것 같으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또 뛰어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지금 6억 이하 구간의 가격이 상승하기는 해요. 이건 일단 시기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올랐고, 이거의 대체제로서 오피스텔, 빌라, 다가구까지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경기 외곽 부분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들의 가격이 상승할 개연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이 대출 중단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격이 더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는 게, 지금 6억 이하 구간의 수요자분들은 이런 비유가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의 심리전에 휩쓸리실 개연성이 좀 크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집을 안 사신 분들은 대출 중단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더 믿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아직 집을 안 파셨으면 안 파시는 거고, 이 집을 팔아야 될 이유가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이 집들은 당분간은 안 팔 거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한 채는 이미 똘똘한 한 채로 구성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안 파실 확률이 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들인데, 이 두 분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결론은 똑같다, 영향이 없다예요. 이유는 또 같은 말씀이지만 이거죠. 이 실질적인 공급이 되기 전까지는 심리적으로 잠깐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이 없으면 이 위축된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전 때문에 단기간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다면 이분들에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 시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집값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이 시점을 맞출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이 시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우상향의 목표를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정부에선 할 건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주담대 금지에 대한 액션, 그리고 특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액션을 취했다는 건 정말 이건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삼국지를 읽어보셨으면 적벽대전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조조의 100만 대군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황계와 유비가 전략을 써서 이 정박대에 있는 100만 대군의 군함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이 지금 정부에서 이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수단을 사용한 건데, 만약에 여기서 황계가 이 조조에게 전략을 들켰다면 절대 승리할 수 없었겠죠? 정부에서도 지금 이 대출 중단이란 액션이 정말 마지막 수단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면 이게 이사철과 맞물려서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지금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대출 규제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거는 규제할 명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15억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이 원래부터 안 되죠. 여기를 잡아야 여기를 잡는데 여기를 안 잡고 여기만 잡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만 계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여러 가지 다 생각해 봤을 때 이건 그냥 일부 은행들의 대출 중단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크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잘 하시고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에게 집을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감히 뭐라고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집을 사시라 마시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사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이번 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는 거고, 갈아타기로 계획하셨다 그러면 이번 건 때문에 집값이 하락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는 또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존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연일 쏟아져 나올 텐데 힘드시겠죠. 이게 힘들 텐데 만약에 이번 상황 때문에 계획을 바꾸셨다, 이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지만 그러면 꼭 다음 상황을 체크를 해 보셔요. 그래야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결정이든 항상 응원합니다.